당시 민정수석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답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예, 오늘 뉴스탑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김은경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청와대로서는 도덕성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곧바로 청와대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 전에 어제 1심 선고를 위해서 출석한 김은경 전 장관의 모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선거하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에게 삭제 중요한 행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로서는 예상 못했던 단계이고요.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 관련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청와대 반박 얘기는 잠시 뒤에 바로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김태현 변호사님. 네. 어떻게 해서 1심 판결이 이렇게 중형에 나왔는지 그것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괄사표를 요구했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점 찍은 사람들을 후임자로 밀어줬고 다음 걸 볼까요? 또 보니까 사표 제출 거부한 임원들을 사표를 안 내면 표적 감사를 했고 그 이후로 문책성 좌천을 했고 제가 지금 열거한 이것들이 1심 재판부는 중형 사유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한 겁니다. 일단은 검찰이 기소했던 것 중에 하나 빼놓고 다 이제 유죄가 나온 겁니다. 직권남용이든 업무방해. 그 유죄가 나온 거고 그러면 이제 양형이후에 가서 왜 전 장관에게 김은경 전 장관에게 집행유예도 아니고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느냐. 사실은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으로 기소됐는데 2년 6개월의 실형이면 사실은 중형에 나온 것이거든요. 왜 중형에 나왔는지는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양형 이유를 좀 보여를 주시면요. 행위도 중하고 행위자도 가부성을 딱 두 개입니다. 자, 첫째. 이 행위 자체, 그러니까 유죄가 나왔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사건과 같이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징구 관행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 얘기는 이 행위 자체가 중하다라는 거고 지금 보시면은 행위 자체가 중하다는 게 위에 있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밑에 보신 얘기는 뭐냐면 행위는 중한데 그럼 그 행위를 했던 피고인인 김은경 장관의 행위는 그 태도는 어땠냐 이거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장관 지시가 없었으면 사표 강연화 표적 감사가 불가능했음에도 환경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했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이 한 거 맞는데 반성의 기미도 없고 전 장관이지만 모르겠고 밑에서 다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위는 중한데 행위자는 반성의 기미가 없고 책임을 전가한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그러면 중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증거 인멸 우려도 있고 뭐 이러니까 중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1심 재판부가. 김종욱 교수님. 네. 그럼 이 부분도 한번 차분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1심 재판부가 이례적인 메시지 가운데 이 사건과 같이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를 내라고 한 관행은 찾아볼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하고 있거든요. 저는 재판부가 저렇게 예를 들면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징구 관행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이 내용은 괘씸죄가 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내용에 보면 환경 공무원들에게 모든 잘못을 미루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양형을 좀 높게 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도 지금 1심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의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으로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기강회의가 문제됐던 사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내용 가지고 예를 들면 구속영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애초에 과거에 김은경 전 장관이 구속영장에 놓였을 때.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첫 재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공소장이 너무 장황하고 산만하다. 이런 공소장은 처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이 뭐 유사하죠. 관행 찾아볼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난 다음에 재판부가 바뀌고 나서 이런 결정이 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1심은 존중합니다만 2심, 3심까지 가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것 자체로 예를 들면 사법부가 블랙리스트 인정한 건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주로 이제 직권남용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강요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다면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정권이 바뀌었을 때 공공기관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예를 들면 임원들을 선임하거나 아니면
퇴임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고려해보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합니다만 예. 2심, 3심을 봐야 될 것 같고 또 블랙리스트라고 한 논쟁도 다시 한번 저희가 토론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심 재판부의 핵심 내용은 그러니까 전 정권 임명된 임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했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내정한 후임자로 그 뒤를 밀어준 거 아니냐. 이게 지금 1심 재판부가 밝힌 내용. 이게 다시 풀면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를 어제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셈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른 정부 부처에 있었던 산하 기관장도 사퇴 종용 의혹을 받았다는 사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독립유공자 윤봉길 의사 유족이 지금 독립기념관장을 맡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담당 국장을 보내서 사표를 종용한 적 있죠?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기념관장 같은 경우에는 그 임기를 보장해서 정말 명예롭게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표 강요나 혹은 뭐 인사 찍어내기가 실제로 조금 그 야당 의원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저희가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 두 분 다 꽤 이름이 잘 알려진 사람들이잖아요. 피우진 전 보훈처장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표를 제출해달라. 지금은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인 윤주경 당시 독립기념관에게 이런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윤주경 씨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윤봉길 선생의 그 손녀입니다. 독립유공자의 자손 가운데 안타깝게도 그 지금 어떤 공직을 맡을 만한 후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의 아픈 단면 가운데 하나인데 어쨌든 그 윤봉길 선생의 손녀가 우리 독립기념관장을 맡는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로서도 자랑스러운 얘기죠. 우리 민족으로서도. 그런데 윤주경 그 관장은 무슨 특별히 어떤 이념, 무슨 보수니 진보니 이런 이념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념이 있다면 뭐 대한민국이겠죠. 그런데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됐다는 이유만으로 임기가 많이 남은 윤주경 관장을 피우진 그 보훈처장이 국정한 사람을 보내서 물러나도록 한 겁니다. 예. 이거는 그 온당치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뀐 관행은 있으니까 여당이 주장하는 대로 이건 관행이었다. 여기서는 혹시 인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는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거에 비하면은 이제 김은경 그 환경부 장관이 취한 행동은 1심 재판부가 보기에는 이거보다는 훨씬 악성이라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윤주경 관장처럼 기존에 있던 분을 그 뽑아낸다고 할까요? 물러나게 하는 과정 그리고 새로 누구를 임명하게 하는 과정 이게 양쪽에 다 문제가 있는데 예. 2003년에 노무현 정권 때 낙하산 방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해서 2007년에 이런 그 공공기관 그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명박 정권 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을 그 김선희 부장판사가 아마 점검을 다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대대적이고 집단적이고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다시 그 사람을 그 꼽는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면담 문제를 알려준다든지 아예 그 자기소개서를 아예 그 채용하는 기관에서 써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하는 거는 단순히 그 교체를 넘어가지고 완전히 불법적인 채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청와대가 점 찍은 인사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청와대가 점 찍은 인사가 탈락을 하니까 아예 그 거기에 응모했던 7분 전체를 탈락을 시키고 다시 응모하고 이런 거는 그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불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주경 관장을 물러나게 하는 과정도 적절치 않았습니다만 예. 김은경 장관이 기존 기관장과 임원들을 산하 기관장과 임원들을 물러나게 하는 과정은 대단히 불법적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환경부 장관은 그 정부 산하 기관의 그 임원이나 그 감사 이런 분들을 임명할 권한도 없고 해임할 권한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그 1심에서는 판단을 한 거죠. 왜 내로남불 논란이 다시 불거지냐. 박근혜 정권의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비판했던 현 정부이기 때문일 텐데요. 3년 전에 이 환경부 이 블랙리스트 의혹, 최초 의혹이 불거졌을 때 당시 청와대와 여당은 이런 설명을 내놨었습니다.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환경부 문건은 불법적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라고 합니다. 신임 장관이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평가와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적법한 인사와 관련된 감독권 행사입니다. 당시 청와대와 여당은 저런 비판 혹은 판단했었는데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좀 달랐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판결 첫날만 해도 재판 중에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던 청와대가 오늘 하루 만에 좀 태도를 바꿔서 이례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남영희 부대변인, 오늘 청와대가 내놓은 메시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다. 앞으로 3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정될 것. 오늘 좀 이례적으로 청와대가 강한 메시지를 좀 내놨어요. 우선 강민석 대변인 말씀을 제가 받은 걸 보면 블랙리스트라고 말한 부분이 재판정 어디에서도 그 내용을 단어를 적시한 적이 없다라는 설명이 또 붙어 있습니다. 저곳에는 지금 쓰지 않으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블랙리스트, 전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현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라는 차이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재판부에서도 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뭐 사태를 종용한 부분이 직권 남용이 되나 안 되나 이걸 다투는 사안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민간인에 대해서 사찰, 감시했던 그런 사안들까지 적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에는 해당 기관장의 임기, 뭐 사퇴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임용 시기 등에 대한 인사권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체크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이 명확하다, 이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블랙리스트가 없다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고요. 또 하나 저는 이 직권 남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3구심 이제 들어가서도 더 다툼의 여지가 있긴 하겠지만 이전의 정부에서도 자기 그 국정 철학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기관장 빨리 나가지 않는다라는 뭐 이런 보도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고 해도 만일에 그 임기가 남은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빨리 뭐 이렇게 사퇴시켜 보고 싶은 유혹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달리해야 된다. 그렇다면 언제 똑같이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지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지금 현재도 이전의 정부의 때 임명이 되신 그 공공기관장 6군데 정도의 기관장들이 현재도 임기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돈희 의원님, 청와대 메시지에 대해서 남영희 부대변인 여러 가지 살을 좀 붙여주셨는데, 그럼 여기부터는 제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야 될 게, 청와대가 그러면 왜 오늘 이례적으로 이렇게 강경 메시지를 내놨다, 이거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우선은 이제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결, 특히 이제 현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시 이루어지는 것 같고, 법원에서도 현 정권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오니까 조금 밀리면 안 되겠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또는 이런 그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특별한 그 어떤 언급이 있어서 아마 강민석 대변인이 그 강력하게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응을 보면 대체적으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논리가 좀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몇 가지만 좀 따져보겠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스스로 얘기했어요.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바로 지금 환경부 그 명단이 바로 블랙리스트에 해당된다. 왜냐? 특정 사안, 환경부 산하기관 그 기관장과 임원에 대해서 불이익 물러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위해서 지원 배제 명단 15명의 명단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게 블랙리스트예요. 블랙리스트라고 블랙리스트 써놓고 명단을 작성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법원도 그렇게 판결하지 않죠. 다만 정치적으로, 정치권에서, 언론에서 이거는 블랙리스트라고 하면 블랙리스트가 되는 거고, 많은 분이 거기에 동의해서 이건 블랙리스트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게 블랙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부대변인도 잠깐 얘기하고 강민석 대변인이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전 정부가 임명해서 2021년 2월 현재까지도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분이 6분이다.
제가 다 지금 찾아보진 않았지만 여기에 대한체육회를 넣었어요. 대한체육회장은 바로 얼마 전에 여당이 강력하게 미는 후보들과 대결해서 이기흥 전 체육회장이 승리해가지고 다시 현 체육회장이 된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그 자리를 전 정권부터 유지한 걸라고 얘기하는 전형적인 이거는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거죠.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이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 모르겠습니다. 2심, 특히 3심 대법원에 김명수 대법원장도 계시고 해서 그 어떤 막연한 기대를 거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와대라면 2심, 3심뿐만 아니라 1심의 결정도 존중해줘야겠죠.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그래서 야당에서는 최소한 좀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으면서 근데 청와대가 이렇게 1심 판결부터 여론조사에 나서면 이게 지금 재판에 대해서 혹은 이런 앞으로 남은 2심, 3심의 재판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그 지적을 하기 앞서서 이게 오늘 서면 브리핑 나온 거라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게 구두 브리핑이나 백 브리핑이라는 게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걸 보면서 제가 만약에 현장에 있는 기자였다면 만약에 백 브리핑 있었다면 물어보고 싶었어요. 강민석 대변인한테. 어떤 걸요? 손 들고 자 대변인의 저 얘기가 환경부 불이익 사건 유감이라는 얘기가 그럼 1심 판결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1심 판결은 인정을 하는데 그건 김은경 장관의 개인의 일이지 청와대가 개입한 건 아니니까 청와대를 연관시키지 마라 이건지 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안 궁금하십니까? 김종석의 건? 단순히 그냥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을 유감이다. 서면 브리핑하고 질문을 받지 않으니까 청와대의 저 속뜻이 뭔지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해력이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으나 1심 판결을 부정하는 거냐? 2심 판결 알겠는데 청와대까지 오지 마세요. 김은경 장관 개인이 한 겁니다. 이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전자의 경우라면 1심 판결을 부정하는 거라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죠.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1심일 뿐이고 1심이 2심과 3심에서 뒤집히는 거는 항상 있을 수 있는 얘기니까 물론 대법원이 최종 확정 판결 나와봐야 사실관계가 우리 사법적으로 또 확립이 됐다 할 수는 있으나 그래도 1심 판결에서 저런 문제를 지적했다라고 하면 청와대는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자 존중합니다.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낫다. 자, 항소심도 있고요. 대법원도 있으니까요.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라는 식의 논평은 자칫하면 청와대가 항소심과 대법원의 가이드라는 걸 주려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도 있고 1심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비판도 받을 수도 있으니 차라리 아무 말을 안 하는 것이 제일 낫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는 오후에 강경 메시지를 내놨고 오늘 오전에 여당은 일단 공식적인 입장은 자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김은경 장관님 수석 관련해서 당의 입장은 어떤 거? 김은경 전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일입니다. 대통령이 공소하겠다라는 것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관행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인사, 관행이 남아있다면 그 부분도 적극 시정돼야 될 것입니다. 블랙리스트가 사실 합법적인 리스트라고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당의 대변인은 억울한 면이 있다라고 했는데 즉각적으로 지금도 청와대가 입장을 내니까 야당의 일부 중진 의원들이 SNS 통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보니까 원희룡 지사는 그럼 이게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살생부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옛날에 얘기한 게 있죠. 체크리스트라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걸 왜 꼭 빠뜨리고 블랙리스트 할생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중대한 논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범죄 행위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지금 정치권으로 해석되는 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 제가 볼 때 대부분 청와대가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와대나 환경부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김은경 장관 2019년 구속영장에 대해서 법원이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으로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기강회의가 문제됐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기각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얘기하면 청와대나 환경부나 소위 2017년 이전까지 정부에서 진행했던 공공기관장에 대한 평가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평가의 기준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인사를 할 수 없는 내용들이니까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만들었을 때 그게 블랙리스트인가? 아니면 체크리스트인가? 또 하나는 김은경 장관 그 재판 판결문에 의하면 김 장관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김웅영 본인 장관이 원했던 사람들을 인사하는 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거기 개입해 들어가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이게 예를 들면 말이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5년 단임제입니다. 정권이 한 번밖에 다 못해 5년밖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공공기관장을 비롯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늘 이런 식의 접근을 했을 때 단임 정권이라고 한계 속에서 어떻게 인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뭐 재판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합니다만 이 부분을 블랙리스트인지 체크리스트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치권 내에 좀 뜨거운 논쟁을 통해서 기준과 원칙을 좀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어제 1심 판결 이후 지금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국민의힘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체크리스트를 가정한 내로남불 유전자가 다시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당시 민정수석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답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의 말 또한 돌려드립니다. 야당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을 거론한 이유, 이제부터 좀 알아볼까요? 김태현 변호사님. 어제 1심 재판부가 보니까 당시 김은경 전 장관과 함께 이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에 가담한 것으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도 신미숙 비서관이 단독 결정은 불가능했다, 이렇게 재판부가 인정한 이 부분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거론되는 거예요. 저게 이제 왜 나온 얘기냐면 지금 보면 환경부 장관, 그다음에 청와대 인사 비서관입니다. 수석이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의 공범으로 기소가 된 건데 환경부 장관은 법정 구속, 그다음에 청와대 비서관은 집행유예예요. 두 사람이 공범했는데 한 사람은 법정 구속 실형인데 나한 사람은 왜 집유죠? 이게 이제 양형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신미숙 비서관에 대해서 왜 집행유예로 이제 쉽게 말하면 김은경 전 장관에 비해서 경하게 처벌했는지를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뭘 밝히고 있냐면 일단 개인적 이득은 하나도 없다. 뭐 그렇죠. 개인적 이득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시의 피고인의 위치. 인사 비서관입니다. 그 위에 인사 라인에 인사 수석도 있고 인사위원회 장인 대통령 실장도 있습니다. 라인이 그렇게 있는데 당시에 그 신 비서관의 위치로 봤을 때 단독으로 청와대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쫙 내려보내는 이 일을 단독으로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단독으로는 불가능. 이렇게 적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뭐죠? 아니 본인이 임의로 판단해서 한 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킨 사람이 더 잘못했지. 저 명령 받아서 한 사람은 시킨 사람에 비해서 잘못이 덜해. 그러니까 당신은 법정 구속 안 시키고 집행유예 이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청와대의 소위 말하는 윗선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소는 못했으나 재판부가 그동안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을 지켜보면서 쭉 심리를 한 결과 이건 재판부가 봤을 때는 당시 인사 비서관의 단독이 아니라 그 위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 위에 윗선이 있다라는 거를 재판부는 심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판결문에 내비친 거죠. 야당에서는 그 누군지도 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만약에 검찰이 당시에 수사를 더해서 소위 말하는 윗선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기소를 했다면 그 윗선은 유죄 나오고 법정 구속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재판부의 판단으로 봤을 때. 알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의 말을 받아서 남의 부대에 바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분명히 단독으로 청와대 비서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 그럼 이 조직도를 타고 올라가면 뭐 민정수석이나 인사수석이 평양에 동일선을 넣더라도 조국 전 민정수석이나 당시 조현옥 전 인사수석이 이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에 가담한 거 아니냐. 그럼 재판부의 바탕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런 추론은 가능한 건 아닙니까? 추론이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환경부 장관이 본인의 그 국정 철학에 맞는 사람들이 공공기관장으로 놓는 부분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장은 환경부 장관이고요. 근데 신미숙 군영 인사비서관하고 같이 이제 형을 받게 된 것은 인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 철학에 맞는 인사로 어디서 어느 정부에나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공공기관장을 놓기 위해서 의논했을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연루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제가 저렇게 지금 연결지어진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분명히 환경부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윗선 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믿어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심 재판부가 신미숙 전 비서관 단독으로 쉽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하더라도
윗선 재수사 필요성은 없다는 게 이제 양해부 대변인 생각이십니까? 그럼 일단 그 청와대에서 입장도 내놓은 것이고요. 예. 예, 블랙리스트로 보신다고 하면 그것은 부합하지 않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게 왜 그러면 당시에 이 수사가 윗선까지 가지 못했냐? 라는 의문을 하면서 당시에 지금 만나볼 이 인물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또 축소했다는 주장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화면 속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한번 검사장님께 여쭤볼게요. 검사장님은 국민들에게 충성하십니까? 장관에게 충성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검사입니다. 국민들에게 당연히 충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훈 의원님. 네. 이 좀 새롭게 또 이성윤 지검장이 다시 좀 등장하는 것 같은데 이건 일부 야당의 문제 제기입니다만 당시에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3인방 검사들은 다 옷을 벗었고 당시 반부패 부장이었던 이성윤 지검장이 이거에 대해서 좀 사건을 축소하는 거 아니냐, 뭉갠 거 아니냐는 또 의혹이 새롭게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한찬식 그 동부지검장 체제에서 동부지검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성윤 지금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 이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 꼼꼼하게 좀 관여를 했다. 그리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리 검토를 굉장히 자세하게 그 요구했고 일부는 유죄가 불성립한다는 취지로 그 수사 지휘를 했다. 이런 그 증언들이 지금 이제 과거 그 당시에 수사팀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단순히 이제 그 이성윤 그 당시 그 저 대검 반부패 부장뿐만 아니라 박상기 그 법무부 장관은 당시 동부지검 수사팀에서 수사검사 파견받은 수사검사 3명을 그 파견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박상기 장관이 그걸 그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영장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청와대 압수수색에 결국 실패했습니다만 그 전에 청와대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청와대에서 주긴 줬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이 건과는 관련 없는 그 또 그 서류를 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협조를 못 받는 상황에서 수사를 했고 그나마 아까 이성윤 그 저기 반부패 부장이 이끄는 당시 그 반부패부하고 충돌을 당시 문무일 그 총장이 그래도 나름 중재를 해서 기소하는 정도까지는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심에서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 실형에도 오늘 청와대는 일단 현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없다 이렇게 단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논란은 앞으로도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또 하나의 굵직한 이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